안녕하십니까. 제5강 온라인 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1999년부터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협업 도구를 공부했고 또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협업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회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협업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 도구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혹시 요게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일이잖아요. 요거는 뭐와 비슷한가요? 예, 맞습니다. 칼렌더와 비슷하고요. 이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온라인 협업 도구의 제일 처음은 메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업무 관리 시스템의 이런 도구인데요. 이 사실은 업무 관리 도구가 있는 도구들을 가리켜서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업무 관리 시스템을 처음 써봤을 때 정말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 도구들을 안 좋아하시는데요. 저같이 워크플로우를 한 사람들은 이 도구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특정한 문서를 보냈는데 뭐 한 3분 만에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한꺼번에 문서를 보내고 또 그 사람이 읽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이 업무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워크플로우들이 어떤 것으로 기반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메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메일의 위치와 이런 실제 다른 사회에서의 메일의 위치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메일의 위치는 사실은 정녕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메일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지, 그것이 공식적인 그런 문서로서 서류로서 역할들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업무관리 시스템이 참 좋은데 학생들을 이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죠. 이건 학생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을, 제가 있는 고등학교는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워크플로우를 사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메일이 사회의 위치로는 공식적인 문서와 서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뭐 이런 ISP, 우리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런 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회사는 회사 자체의 메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 내용들은 문서로, 공식적인 문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서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주고받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메일을 보내고 받는데 상당한 예의가 있고요. 또 혹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보내는 사람에 넣지만 필요에 따라서 참조나 그 다음에 우리 숨기는 그런 실제로 받는 사람을 숨기고 참조의 목적을 둘 수 있는 그런 숨은 참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당사자한테 줄 때는 to로 주고요. 그 다음에 CC와 같이 참조할 경우에는 조금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사람이나 참조한 사람들이 이 문서는 조금 덜 중요해서 BCC, 즉 숨은 참조해서 넣어서 메일을 보내는 경우들, 이런 개인 간의 중요도를 통해서 메일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for your information이라고 해서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메일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메일 사용에 대한 교육들을 학생들한테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건지 이것들에 대한 사용 교육을 받아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신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실은 메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와 서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운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메일 주소를 보고 상당히 놀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메일 주소가 의외로 이런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건 제가 쓰는 주소는 아닌데요. 이런 주소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쌤들께서 아마 이렇게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한글 이름을 영타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메일 주소를 이렇게 정해주는데요. 정말 저는 메일을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주면은 정말 저희 같이 이제 종국 교육에 해당하는 학생들은요,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은 취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메일 아이디는 한번 정하면은 못 바꾸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주소로 정말 대학을 갈 때 입학사정관이 이런 주소를 봤다. 그러면은 이 학생을 과연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취업 담당자가 이런 주소를 봤다고 하면, 정말 입사 담당자가 이런 주소를 봤다고 하면 좀 당황할 것 같고요. 외국에 나가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뭐 알 수 없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메일 계정을 만드실 때, 우리 보통 초등학교에서 이런 메일 계정을 많이 만드니까요. 우리 중학교에 1학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계정을 만들 때는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아이디를 좀 의미 있게 먼저 두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영문명으로 둔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영문명이 뭐냐고 이렇게 뭘로 정할 건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다니면 보통 영어학원은 다니잖아요. 영어학원 다니면은 영어학원에서 보통 자기가 사용하는 영문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뒤에다가 뭐 자기 성을 붙여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점을 찍거나 아니면 그걸 좀 더 짧게 이렇게 해도 보통은 메일 아이디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이름을 주시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갔어도 훨씬 더, 그리고 또 취업을 했을 때 외국계 기업에 갔을 때도 메일 주소를 정할 때도 뭐 이런 거에 규칙에 의해서 잘 정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곳에 보낼 때도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메일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